생성형 AI 이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조금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 분야의 연구자가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연구 분야와 관심 분야로 나누는데, 연구 분야는 논문을 쓸 수 있는 분야고, 관심 분야는 그냥 자기가 좋아서 공부만 하는 그런 분야인데, 이 생성형 AI는 제게는 관심 분야에 해당해서 제가 앞으로 할 이야기들을 우리 전문가들이 보면 저렇게도 얘기하나 싶은 게 없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구지의 위안으로 삼는다면 전문가들은 조금 문제를 깊게 보면서 좁게 보는 경향이 있고, 자기 분야에 대해서 방어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점에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전혀 의미가 없지 않겠다라고 위로를 해보고, 사실은 시작할 때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좀 적극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는데, 시작은 기술에 관한 이해이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ESG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랑방 좌담회 정도라면 제가 알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이제 판을 크게 벌리신 거죠. 예, 어쨌든 저는 요즘 이런 것을 화두로 삼고 있어요. 인간과 기계의 공존. 이게 언뜻 보면 요즘 기계가 워낙 사람만큼 똘똘하니까 사람과 같은 지위의 기계를 두고 함께 살자,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를테면 인간과 세탁기는 평화롭게 공존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인간과 무기는 관계가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현대 과학기술 문명은 인간과 기계가 행위자로 함께 참여하는 복잡한 그리고 거대한 네트워크라고 볼 때,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뭔가 공존이라는 그런 틀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걸 뭐 기계를 소구하고 기계를 소유한 인간과 그렇지 않고 사용만 하는 인간의 관계로 보는 거나, 또는 기계에 대해서 좀 적대적으로 보면서 허수아비 공격을 하는 거나, 둘 다 좀 극단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어쨌든 서로 질적으로 다른 그런 행위자들이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현재 인간과 기계의 공존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오늘 생성형 AI에 관한 이야기니까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구글 독스에 쓴 문서 가운데 인간과 기계의 공존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냐 물어봤어요. 물론 이제 독스에 직접 가서 검색을 하시면 되죠. 그런데 이제 제미나이한테 내가 그것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의 의미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의 폰에서 제미나이를 통해서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한다면, 폰을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제미나이가 앱도 골라주고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어떤 앱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제미나이가 알아서 선택을 해준다든가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미나이한테 한번 알아보라 한 것의 의미는 그런 면에서 직접 제가 거기 가서 검색하는 거랑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제미나이가 찾아줬어요. 찾아줬는데 예, 8년 전이네요. ESC가 2016년 6월에 창립 대회를 했는데, 그해 3월과 4월에 ESC에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주변의 분들한테 이제 청하는 그런 글을 썼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면 이런 내용으로 시작하네요. 시절이 참 엄혹합니다. 안녕들 하신지요? 뭐 이러고, 그 다음에 지구 한편에서는 인간과 기계의 공존을 고민하며 미래를 모색하려 하는데, 우리는 상식마저 잘 통하지 않는 비상식적 시대를 살고 있는 듯합니다. 과학적 합리성이 설 자리도 물론 없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게 8년 전 이야기인지 올해 어울리는 이야기인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큰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구체적인 기술 이야기를 하고 이어질 자리에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용어를 먼저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생성형 AI에서 주로 텍스트를 생성하는 언어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범위를 좁혀서 이야기하는 것이 핵심을 잘 드러내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제가 예컨대 이미지나 영상을 생성하는 그런 모델에 대해서는 좀 익숙하지 않기도 해서, 그래서 언어 모델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목에도 이제 에이전트라는 말이 있는데, 에이전트는 언어 모델과 도구가 결합되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언어 모델은 그냥 말을 하는 기계인데, 거기에 도구가 붙으면 행동도 할 수 있는 기계로 바뀌는 거죠. 진정한 생성형 AI의 힘은 언어 모델 그 자체라기보다는 언어 모델과 도구가 결합한 에이전트에서 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리고 제가 구성한 에이전트 앱이나 또는 나와 있는 훌륭한 앱들을 사용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발표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어부터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무엇보다도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언어를 객관적으로 잘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아주 많은 경우 객관적 정의라기보다는 설득적 정의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런 단어를 쓰면 많은 사람들이 설득돼서 나한테 연구비를 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 거죠. 어떻든 여기 나와 있는 벤 다이어그램 메서처럼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게 인공지능이라는 말. 인공지능은 사람을 모방하는 기계, 여기서 기계란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그 프로그램을 장착한 컴퓨터 뭐 이런 걸 뜻하겠죠. 그런데 이제 사람의 행동을 모방한다는 말이 정확하지 않죠. 그래서 뭐 그 뉴스 같은 거 보면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 AI를 활용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개발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보이는데, 많은 경우 거기서 AI라는 말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바꿔도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약간 과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말은 실제 여기 쓰인 것보다 훨씬 더 모호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게 기계학습이에요. 그러니까 기계학습이란 말 그대로 기계가 배운다는 건데, 무엇으로부터 어떤 걸 배우냐 하면 데이터로부터 뭔가를 배우는 거예요. 데이터에 숨겨진 패턴이나 그 데이터를 만들어낸 인과관계 같은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찾아낸 그 결과는 어디에 있냐 하면 이 알고리즘이 내부에 포함하는 수많은 파라미터의 값의 형태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을 한다는 것은 알고리즘 측면에서 보면 알고리즘 내부의 파라미터를 조정한다는 뜻이에요. 기계학습 중에서 그 딥러닝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계학습은 이 아이디어는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예컨대 고양이와 개 사진을 보고 고양이인지 개인지 구별하는 문제 같은 것들, 사람은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기계가 잘 풀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른바 돌파구가 어디에서 비롯되냐 하면 이 기계학습 모델을 아주 똑같은 구성 요소를 많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입력이 들어와서 아래로 흘러서 출력이 나온다고 하면 딥해지는 거죠. 딥하다는 것은, 깊다는 건 그냥 똑같은 요소가 아주 많이 반복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파라미터를 사용한 모델을 썼더니 이제 기계가 비로소 개와 고양이를 잘 구별해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델이 딥해지면 결국 학습을 한다는 건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한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출력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서 출발해서 거슬러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딥해지면 앞단의 파라미터를 조절하는 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술적인 해법들이 2000년대 초반에 등장을 하면서 이제 이른바 딥러닝의 시대를 연 거죠. 그리고 딥러닝 중에서 그 모델의 출력이 텍스트인 것이 언어 모델인 거죠. 그리고 그 언어 모델은 언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생성형 AI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언어 모델 중에서 큰 거를 대형 언어 모델, LLM, 소형 언어 모델, SLM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서 대표적인 것으로 이렇게 생긴
피드포드 뉴럴 네트워크를 들 수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이 발표 준비하면서 이게 제 전문 분야, 연구 분야도 아니고 해서 정확한 한국어 용어를 몰라서 그때 좀 찾아봤는데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아까 딥하다는 느낌을 보시려면 이걸 90도 회전해서 이게 위로 올라가는 상태일 때 2층이 무지하게 많으면 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에 어떤 것들이 들어오고 출력으로 뭔가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수많은 층들이 있어요. 그 층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컨대 요거와 요거 하나 사이의 관계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특정 층의 입력들에 어떤 파라미터들이 곱해져서, 파라미터라는 말이 이제 익숙하시죠? 파라미터를 조정한다는 게 학습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다 더해, 상수까지 더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어떤 비선형 함수를 통과시켜요. 꼭 이런 함수여야 하는 건 아니에요.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비선형 함수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나오면 이제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모아서 x라는 벡터라고 하고 또 여기는 하나만 나와 있지만 이것들을 다 모아서 y라는 벡터라고 하면 벡터 숫자들의 어레이, 숫자들의 조합한 거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간단한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여러분 수식이 나옵니다. 예. 수식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수식 없이 뭐 설명해 주시오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대충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입력 벡터 x가 있고 여기다가 a라는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된 게 여러 개가 있으니까 뭡니까? 행렬이에요. x라는 벡터에다가 a라는 행렬을 곱하고 벡터에다 행렬을 곱하면 벡터가 나오는 거예요. 행렬이란 벡터를 또 다른 벡터로 보내는 연산자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벡터에다가 어떤 벡터를 더해서 만든 벡터. 그 벡터의 각각의 원소들에 대해서 어떤 비선형 함수를 통과시켜 나오는 게 바로 그 레이어의 출력 벡터인 거죠. 레이어의 입력 벡터가 x고 출력 벡터가 y면 이런 단순한 방정식을 만족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어마무시하게 보였던 이런 신경망들은 각각을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하나의 레이어들이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딥하다고 하면 대충 어느 정도 반복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수십 개, 수백 개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저희 분야에서 제어를 할 때 그 사용하는 파라미터가 고작 3개예요. 그래서 3개의 파라미터를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까가 옛날부터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어요. 놀랍죠? 이건 30개도 아니고 수백 개인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게 좋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은 마땅치 않아요. 조금 수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대충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결과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도록 계속 조금씩 건드려 나가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의 신경망과 생물학적 신경망과 비슷하다고 해서 인공신경망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엔 설득적 정의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생물학적 신경망과 무조건 비슷한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생물학적 신경망을 잘 모르거든요. 어쨌든 그 문제는 저한테 사실 큰 관심도 없었고 얘가 뭘 하는 건지를 다시 한번 보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안에 어떤 패턴이 있는지 또는 데이터가 어떤 인과관계의 결과물이면 그 인과관계를 가진 또는 나타내는 함수를 찾아내는 것.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보면 신경망은 함수 근사화하는 기계예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파라미터를 조정을 하면 그럭저럭 잘 되게 할 수 있는 거죠. 예전 같으면 상상하기가 좀 어려웠던 거예요. 예전에는 자원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 분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는데 지금은 자원은 무한대가 있다.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오. 뭐 이런 패러다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수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신경망은 그냥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비선형 회귀 분석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이 분야에서 논문 쓰는 사람들이 동의할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데이터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고 데이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첨단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자원을 퍼붓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데이터가 많지 않았을 때는 볼 수 없었던 놀라운 능력을 기계가 발휘한다는 것을 목표. 그게 지금 우리가 현재 목도하고 있는 생성형 AI예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양질 전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양적인 증가, 양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어느 시점을 지나면서 질적으로 달라지는 거죠. 그냥 말을 흉내만 냈는데 어느 순간 정말 사람처럼 말을 하는 거죠. 일종의 창반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기에는 첨단 기술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해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퍼붓고 엄청나게 많은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학습 과정에서 또 사람이 개입을 해요. 여러분 뭐 GPT 오픈 AI 모델 그 이야기하면서 케냐 노동자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표시한 거는 이 부분이 사실은 보려고 하지 않으면 잘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색깔을 표현해봤습니다. 첨단 기술, 엄청난 에너지, 그리고 사람들의 단순한 노동이 모여서 지금 오늘날의 생성형 AI 같은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생성형 AI 얘기해보죠. 그 전에 이제 학습, 생성형 AI든 뭐 고양이와 개를 구별하는 것이든 이제 학습을 한다는 게 내부의 파라미터를 조정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학습하는지 학습 방법에 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크게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나누는데 지도학습은 이 그림을 보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까 일단 개, 고양이 얘기 시작했으니까 개와 고양이를 구별하는 그런 기계를 학습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개라는 딱지, 레이블이 붙은 개 사진을 왕창 줘요. 그리고 개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양이라는 딱지가 붙은 고양이 사진을 엄청 많이 줘요. 그리고 고양이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개라는 딱지가 그 모델의 출력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개일 확률, 하나는 고양이일 확률. 개라는 딱지가 붙은 사진을 보고 기계가 나타내 주기를 원하는 결과는 개일 확률 1, 고양이일 확률 0. 고양이 사진 줄 땐 반대의 결과를 원하겠죠. 그리고 학습할 때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진을 넣어줘요. 그랬더니 이 기계가 개일 확률 0.8, 고양이일 확률 0.2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걸 보고 개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지도학습이에요. 비지도학습은 그냥 아무 딱지 붙이지 않고 데이터를 주면 저희가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의 성격, 데이터의 패턴을 찾아서 이런 데이터들은 특징이 서로 같고 이런 데이터는 특징이 서로 같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징을 공유하는 데이터들의 집합, 즉 클러스터를 찾아내요. 이런 걸 클러스터링이라고 하고 학습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데이터를 넣는데 예컨대 그 데이터가 이거라면 이거는 요 클러스터에 속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도학습에서 아까 그 딱지 붙인다고 했죠. 딱지 누가 붙이겠어요? 사람이 붙이는 거죠. 딱지 붙이는 일은 어떤 일이죠? 엄청나게 복잡한 일인가요? 단순한 일인 거죠. 그래서 한 시간에 아주 낮은 시급을 받고 아프리카 노동자들이 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이제 아까 단순 노동들이 개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강화학습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강화학습은 이세돌을 얘기는 알파고를 떠올리면 되겠죠. 이제 그 행위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행위자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보상을 받는 보상을 많이 받을수록 그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변화시키고 이러는 거죠. 그리고 자기지도 학습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언어 모델에서 사용하는 학습 방법인데 이건 그때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이제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얘기고 이제 언어 모델 이야기를 하죠. 하기 전에 제가 영화를 한 편 준비를 했습니다.
출연지는 갤럭시 Z 폴드 4와 제 손가락의 흔적입니다.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한번 추측을 해보시죠. 여러분 모두 눈 밝은 분이니까 짐작하시죠? 뭐란 거죠? 제가 하우까지만 입력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키보드 프로그램이 보여주는 것 중에서 맨 앞에 나온 거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하우 했더니 얘가 R하고 해서 안 오고 그랬더니 U하고 해서 여기까지는 잘 왔는데 이쯤 와서 보니까 얘가 뭐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계속 해보면 별로 보탬이 안 된다는 걸 깨달을 수 있죠. 사실은 기본적인 개념은 생성형 AI나 얘나 비슷한 일을 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얘가 이쯤 와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이유는 자기가 다음 단어를 예측을 할 때 사용했던 기존 단어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숫자를 조금 늘리면 좋겠다라는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아무리 숫자를 늘려놔도 그 단어 가지고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데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똘똘하지 못하면 또 결과가 그저 그렇겠죠.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더 많은 데이터를 기억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똘똘하게 예측할 수 있게 하고, 하나가 더 있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데이터가 아무리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계산 시간이 비슷하게 되도록, 그러니까 병렬 처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렬로 처리할 수 있는 아키텍처에서 뭔가 똘똘하게 다음 단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게 지금의 언어 모델인 거죠. 또 할 필요는 없죠. 예. 자, 이제 언어 모델 얘기 시작하는데, 시작은 모든 것은 수다. 모든 것은 수예요. 수가 아니면 컴퓨터가 다룰 수가 없죠. 모든 것은 수입니다. 사실은 이게 뭐 최근에 비로소 하기 시작한 얘기는 아닌데, 하여튼 단어들을 숫자로 표시하는데 어떤 숫자로 표시하냐 하면 벡터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이 E는 단어를 숫자화하는 걸 임베딩이라고 하는데, this라는 영어 단어에 해당하는 벡터를 이렇게 표현했고, 나머지는 그런 식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벡터가 엄청나게 높은 차원의 공간에 있는 벡터들이지만 그냥 4차원만 돼도 우리가 그릴 수가 없으니까 3차원 공간에서 그려봤어요. 예, 근데 이런 식이라는 거죠. 참고로 사실은 단어를 바로 벡터화하는 게 아니라 단어를 먼저 토큰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그 토큰을 벡터화하는 거예요. 영어 단어의 경우는 그냥 웬만한 작은 단어는 한 토큰이에요. 평균적으로 보면 한 단어가 한 토큰이 한 4분의 3 단어쯤에 해당한대요. 그러니까 긴 단어는 2토큰이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냥 편의상 단어랑 토큰을 구별하지 않고 쓰기로 하면 이런 식의 그림인데, 임베딩이 제대로 되었다면 여성에 해당하는 벡터에서 남성에 해당하는 벡터를 뺀 것과 조카딸에 해당하는 벡터에서 조카들에 해당하는 벡터를 뺀 것이 비슷해야 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임베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많은 벡터를 엄청나게 높은 차원에서 어떻게 임베딩 할 거냐,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려낼 것이냐, 직접 하지 않죠. 이것도 결국은 학습 과정에서 결정이 되도록 하는 거죠. 자, 3차원만 돼도 여러분 머리가 아픕니다. 2차원으로. 자, 이제 벡터 공간을 2차원이라고 가정을 하죠.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기계들이 있고, 여기에 제가 또 좋아하는 과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계들은 서로 비슷한 위치에 있어야 되겠죠. 과일도 그려야 되겠죠. 아무 문제 없죠. 자, 여기서 이제 영어 단어 애플을 생각할게요. 애플. 뭐죠? 과일일까요? 아니면 여기 있는 걸까요? 잘 모르겠죠. 그렇죠? 둘 다일 수 있으니까 중간쯤에 찍어야 될 거예요. 중간쯤에 찍어야 되는데 타라지 그걸로 끝내면. 근데 이제 이 애플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와 함께 문장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가운데 찍었던 점을
옮기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식인 거죠. 애플이라는 단어가 이런 문장 안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이제 나는 애플 컴퓨터와 오렌지를 사왔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흔치 않겠죠. 그런 경우 배제하고 얘기하면 이 애플은 과일에 해당하는 애플일 테니까 요 오렌지가 끌어당겨서 요쯤에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요 애플은 얘가 끌어당겨서 이쯤에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ttention이라는 것은 예컨대 이 문장에서 보면 애플이 자기가 들어있는 문장을 구성하는 다른 단어들에 얼만큼 주목해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애플은 이것이 한 0.03쯤 되고 자기 자신은 물론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이건 0.1쯤 되고 이거는 여기 어느 떠 있는데 이 AN과 이 AN은 위치가 다르죠. 위치가 다르면 다르게 쓰이는 거니까 이거에는 0.04쯤 있고 이거 0.33쯤 있어. 이 숫자들 다 더하면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구성하는 다른 토큰들, 자기 포함해서 다른 토큰들, 다른 단어들의 조합으로 주어진 단어를 다시 표시하는 것이 그 주어진 단어가 일로 이동했다는 뜻이 될 거예요. 반면에 얘는 이제 이만큼은 얘는 뭐 아무데나 다 쓰이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하고 제일 관계가 깊고 그 다음에 폰하고 한 이 정도 관계가 있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 이쯤으로 끌어당기겠죠. 그러면 이런 숫자들은 대체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아까 인베딩 할 때 벡터 어떻게 결정하신가 이런 얘기했죠. 누가 뭘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그냥 기계한테 맡기는 거예요. 역시 학습의 일부로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어텐션 그 메커니즘이고 이것을 이용한 모델이 2017년에 발표되면서 지금의 언어 모델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 유명한 논문인데 Attention is all you need. 워낙 유명해서 저도 뭐 옛날부터 많이 들어봤는데 여러분 덕분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처음으로. 왠지 여러분 앞에서 읽지 않고 얘기하기가 좀 그럴 것 같아요. 얘는 번역을 하는 기계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크게 둘로 나뉩니다. 인코더라는 것과 디코더라는 것. 그런데 인코더든 디코더든 둘 다 같은 모양의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인코더에 이런 거 하나가 있고 디코더에는 이런 게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하나의 블록에 아까 그 어텐션 스코어를 만들어내주는 어텐션에 해당하는 게 있고 그것을 다시 피드포 뉴런에서 한번 거친 그렇게 해서 생긴 게 하나의 블록이에요. 그리고 디코더 측에 그런 게 이제 반복이 돼 있죠. 이게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였는데 그 이후 번역보다 좀 더 일반적인 능력이 있는 언어 모델을 만들 때 이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인코더만을 선택한 경우도 있었고 요즘의 흐름은 이거 같아요. 디코더 온리 모델. GPT-3 디코더 온리 모델이고 GPT-4는 구조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럴 거라고 짐작을 해요. 그러니까 좀 더 일반적인 일을 하는데 모델의 구조에 대해서는 덜 가정하는 거예요. 모델을 덜 제약하면서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주는 거죠. 다만 모델을 덜 제약하지만 이런 블럭의 수는 훨씬 많아지겠지. 그래서 근데 GPT-2 같은 경우는 이런 블록이 12개가 있는데 GPT-3는 96개가 있고 GPT-4는 몇 개가 있는지 몰라요. 어마무시한 거죠. 또 어쨌든 흥미로운 점은 더 많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더 많은 일을 하게 하려면 당연히 더 많은 파라미터가 필요하지만 모델의 구조에 대해서는 덜 제약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직관에 부합하는 얘기입니까? 더 제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모르겠어요. 고민해 보시죠. 그래서 디코더 온리 모델은 이렇게 그냥 어텐션과 피드포워드가 묶인 이 블록이 쭉 중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입력단에 토큰화하고 아까 이제 단어와 토큰을 구별하지 않고 얘기했는데 토큰화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벡터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야 되겠죠. 아까 부정관사가 처음에 있을 때랑 나중에 있을 때는 달랐으니까. 그래서 그 위치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는 거를 포지셔널 인코딩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블록에다가 계속 넣는 거예요. 계속 넣는 게 아니라 한 번 넣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개를 거쳐서 나오는 거지. 마지막 단계에서는 자기가 이 보캐뷸러리 단어 목록에 있는 수많은 단어들이 나올 확률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입력을 write story 점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once가 나올 확률이 제일 클 거다라고 가정할 수 있죠. 그럼 once만 탁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once가 나올 확률이 0.48이고 다른 게 나올 확률이 0.00 얼마고 모든 보캐뷸러리에 나오는 단어 확률 다 더하면 1이 되게 하는 거죠. 그 중에서 확률이 제일 높은 거 하나를 고르는 건 아니고 적절한 논리로 그냥 확률이 높은 것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once가 나오면 다시 once를 여기다가 놓고 write story once라는 입력을 넣었을 때 나오는 거. 분쯤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면 write story라는 게 있으면 토큰으로 나누고 이 경우는 토큰하고 단어가 같네요. 벡터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위치에 따라서 위치 정보가 포함된다는 이야기는 벡터가 좀 이동한다는 얘기. 이거는 아까 어텐션이 끌어당기는 거는 좀 다른 얘기인 거고요.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보는 거죠. 맨 마지막에 출력단에서는 모든 단어의 등장 확률이 나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흥미로운 사이트를 하나 발견했는데 GPT-2를 실제로 자기네 그 서버에서 돌려보는 그런 거예요. 이건 직접 한번 보죠. 그 조지아 텍인가 어딘데 이걸 주로 한 사람들은 한국 학생들 같아요. 내가 지금 Data Visualization Empowers Users 2까지를 입력으로 넣었을 때 그 다음 나온 단어가 create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empower라는 동사는 두 개의 토큰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어떤 식으로 어텐션이 되냐 하면 일단 각각의 토큰들에서 서로 다른 행렬들을 곱해서 여기 QKV라는 걸 만들어요. 그 다음에 Q와 K끼리 서로 다른 Q와 서로 다른 V끼리 내적을 해가지고 뭐 어텐션 스코어가 나오고 거기다 V가 곱해져서 점점 싫어지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이런 행렬이 나오는데 이런 행렬의 요소들은 전부 다 한 단어가 다음 단어에 얼마나 주목해야 될지를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행렬이 여기는 단어가 토큰이 6개인가요? 6x6 행렬인데 토큰이 100만 개면 100만 바이 100만 행렬이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병렬 처리를 하는 거니까 그냥 엄청나게 전기만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실제로 이 사람들이 실행한 결과예요. 2까지 넣었더니 이제 모든 단어가 다음에 나올 확률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11.3% 확률의 크리에이트를 선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크리에이트를 다시 입력해 놓고 그 다음 단어를 만들었더니 비주얼라이제이션. 이게 지금 꼭 이런 걸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여기 지금 이거밖에 안 표시 안 해서 그렇지만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이 정도면 꽤 높은 위치에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아까 제 그 키보드 보여드렸죠.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제가 하는 거랑 다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요 그 링크 한번 우리 나중에 강의 자료가 이제 ESG 페이지에 공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고 한번 해보시면 되게 뭔가 그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런 네트워크를 어떻게 학습시켰는지를 잠깐 다시 보자. 아까 자기지도학습 얘기하면서 나중에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자기지도학습 이야기할 차례네요. 다음 단어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공계 사람들이 그 어떤 사고 실험을 많이 하냐 하면 이공계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른 분야는 잘 모르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속성 또는 본질을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간단한 거나 가장 복잡한 걸 생각해요. 이 경우 가장 간단한 걸 생각해 볼게요. 가장 간단한 건 뭡니까?
학습하는데 사용한 데이터가 딱 문장 하나인 경우야. 그거 이상 간단할 수 없죠. 그래서 원래는 거의 모든 온라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지만 딱 이거 하나 가지고 학습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I 넣으면 oppose라는 단어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그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조정을 해요. 얘까지 포함해서 I oppose를 넣으면 뭐가 나오도록 조정을 해요. I oppose war를 하면 그 다음에 and가 나오도록 하고 쭉 나가서 이 문제 맨 마지막에 I oppose war and desire까지 넣으면 desire peace까지 넣으면 마침표가 나오죠. 이게 이제 자기 지도학습이라는 거죠. I가 나오면 oppose가 나오게 하는데 얘가 이제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할 때 지도학습에서는 사람이 붙인 딱지가 있어야 되는데 딱지 없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지도학습. 여기는 사전학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사전 사후라는 식의 표현을 여기서 쓰는 것 같은데 그냥 1차, 2차 정도로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주어지는 모델들은 여기서 말하는 사후학습까지 거친 결과니까. 어쨌든 사후학습은 또 이렇습니다. 자기 지도학습으로 1차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지도학습을 또 해야 돼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한국의 수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이 아니라 AI한테 한국의 수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 AI가 어떻게 대답하기를 원하십니까? 또는 기대하십니까? 서울.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뭘 전제했냐면 AI랑 내가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걸 전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 것처럼 사전 학습을 거친 후의 모델은 그냥 다음 단어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말을 이어갈 수 있는 거지. 한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날씨는 어떻죠? 한국은 인구가 얼마나 되죠? 한국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용 챗봇을 만들 때는 한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서울이라고 말하도록 지도학습을 또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 챗봇이 되게 만들려면 지도학습을 또 해야 돼요. 자기 지도학습만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누군가 또 레이블을 딱지를 붙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챗봇이 일반용이냐 교육용이냐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 간단한 방정식 하나 주고 챗봇한테 풀어줘 그러면 certainly 그러면서 잘 풀어줘요. 그런데 그 챗봇이 교육용 챗봇이라면 그러면 안 되겠지? 네가 생각해봐 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도학습, 사후 지도학습 과정에서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한 것도 모든 게 만족스럽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델을 돌려봤더니 여러 가지 그 답변이 나오죠. 아까 보신 것처럼 확률적으로 하는 거니까 매번 똑같은 답변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AI가 만들어낸 답변 가운데 사람들이 보고 우선순위를 매겨요. 점수를 매겨요. 그리고 그 높은 점수를 받은 답변이 나오도록 또 파라미터를 조정을 해요. 강화학습이죠. 그런데 강화학습에서 보상을 주는 게 사람인 거예요. 말은 되게 멋있어요.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 그런데 아주 나쁜 그런 노동 환경에서 케냐의 노동자들이 이제 일일이 이런 것들을 한 거죠. 케냐는 원래 제일 언어가 스와힐리어이고 영어가 공용어라서 흥미롭게도 케냐에는 영어 대필로 돈을 버는 사람이 꽤 있었대요. 그런데 케냐 노동자들이 이런 일에 참여해서 이제 GPT 같은 게 나오는 이후로는 대필 작가가 직업을 잃는 거야. 대필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를 떠나서 되게 역설적인 거죠. 어쨌든 그런 강화학습 단계를 거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동의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저는 늘 낯선데 alignment, AI alignment, 뭔가랑 일치시키는 거야. 뭔가 사람들과 일치시킨다는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그냥 AI 윤리에 관한 이야기, 윤리적인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윤리적인 그런 대화들이 생성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또 튜닝을 한 번 더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것들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참고로 요 화면은 이제 칸 아카데미 제가 직접 들어보질 못해서 직접 써본 건 아닌데
칸 아카데미에서 오픈 AI랑 같이 협업해서 만든 카미고라는 챗봇이 나오는 유튜브를 캡처한 거예요. 좀 복잡하네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 풀어달라 그러면 certain 입으로 풀어준다고. 얘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이러면서 대화를 이어가는 거죠.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언어 모델을 목적에 맞게 쓸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관한 고민, 단서를 볼 수 있는 거죠. 예. 아까 이제 파라미터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번 실제로 세봤어요. 세본 이유는 제가 이 언어 모델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한 건데 전체 토큰 수, 보캐뷸러리를 구성하는 토큰의 수를 V라고 하고 인베딩 벡터의 차원은 아까 하나의 토큰을 아까 그림에서는 그냥 뭐 2차원 또는 3차원에 있는 벡터로 표현했는데 예컨대 뭐 만차원 벡터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그 토큰들이 사는 세상의 차원인 거예요. 그 다음에 n이 똑같은 블록이 계속 반복된다고 했죠. 그 개수. 그리고 얘를 이렇게 제가 12의 디제곱이라고 쓰지 않고 이렇게 쓴 이유는 얘가 어텐션에 해당하는 거고 얘가 피드포드에 해당하는 거고 얘가 다른 뭐 정교화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나중에 나름 분리해 놓은 건데 여러분한테는 물론 큰 의미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제 뭐 공개된 GPT-3 모델을 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보캐뷸러리 수가 5만 개예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여기에는 이제 영어, 한국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근데 GPT-3는 한국어한테 토큰 배정을 별로 안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살짝 나왔던 화면인데 민망하지만 나는 재미있어요. 그러면 GPT-3는 얘를 토큰으로 하면 나는 재미있음을 이렇게 하는 거야. 영어로 I'm humorous 하면 딱 세 자야. 토큰 세 개야. 근데 GPT-4도 마찬가지인데 GPT-4.5에서는 이제 한국어 토큰을 많이 배정해서 나는 재밌어요도 한 토큰 4개 정도. 영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GPT-4 나오기 전에 이제 제가 주로 영어로 그 GPT를 사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얘가 영어를 한국어보다 더 잘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사용한 만큼 돈을 내는 사람인데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네. 그래서 GPT-3가 이 모델의 크기 얘기할 때 기본 단위가 빌리언이에요. 그러니까 1750억 개인 거죠. 1750억. GPT-4 잘 몰라요. 1쪽에는 좁히 넘을 거라고 생각하죠. 1750억. 엄청나죠? GPT-4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런 모델도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것들의 입력 가능한 토큰 수 이걸 컨텍스트 윈도우라고 하는데 컨텍스트 윈도우만 그건 당연히 공개되어 있고 그걸 보면 GPT-4는 이 정도 되고 여기 있는 2048보다 훨씬 크죠. 그 다음에 제미나이는 무려 200만 개예요. 제미나이는 사실은 그 언어 모델의 능력을 보면 제 경험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클라우드나 GPT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얘가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가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변수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 나름의 의미는 있는 거죠. 예, 이제 제가 한 3시까지 해도 될까요? 이제 에이전트 얘기 하겠습니다. 언어 모델 얘기는 여기까지. 다들 별 탈 없으시죠? 별 문제 없으시죠? 에이전트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 모델이 도구랑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모델이 말만 하는 거라면 이제 도구랑 결합해서 행동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도구란 예컨대 검색. 언어 모델은 특정 시점까지 학습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가장 최근 데이터, 최근 정보는 당연히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측면보다는 그런 거죠. 가장 최근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행동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인터넷 검색이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공장에 가면 매뉴얼이 사라진다고 하죠. 매뉴얼 대신에 간단한 챗봇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챗봇은 이제 그 노동자가 일을 하다 보면 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 매뉴얼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하지 말고 매뉴얼에 있는 내용 잘 읽어서 거기 있는 거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할지는 너의 언어 능력 가지고 하시오 이런 거죠. 이게 파일 검색인 거고요. 그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되면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쓸 수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파이썬을 짜고 실행하는 거예요. 언어 모델이 제일 잘하는 언어가 영어래요. 그 다음 잘하는 언어가 파이썬이래요. 한국어가 되게 잘 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는 귀납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모델이 예컨대 수학 문제 증명도 해주지만 어떻게 하냐 하면 그냥 적당히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하는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면 순서가 바뀌고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연역적인 판단만 하는 그런 도구를 만들어서 언어 모델에 붙일 수 있어요. 무슨 수학 관련된 대회에서 2등도 하고 그랬대요.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언어 모델로 할 수 있는 일이 그야말로 어마무시해지는 거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이게 이제 에이전트, 이 리액트라고 부르는 에이전트에 넣는 프롬프트의 예인데 이제 대충만 얘기를 할게요. 너는 뭐 도움이 되는 그런 어시스턴트인데 다음과 같은 도구가 있어. 이 도구는 이제 사용자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포맷으로 답변을 해야 돼. 좀 읽기가 좀 그런가요?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LLM이 해야 되는 일은 LLM한테 프롬프트를 통해서 요청한 것은 네가 할 일은 딱 두 종류야. 하나는 인간에게 답변을 직접 주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도구에 들어갈 입력을 주는 거야. 그게 이제 LLM한테 하라고 시킨 일이고 LLM이 가진 정보는 어떤 도구를 어떤 목적으로 쓸지에 관한 거고 그래서 LLM이 받는 입력은 인간이 준 질문이나 내가 LLM이 도구를 쓰기로 했을 때 그 도구의 출력을 다시 받을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의 과정을 반복하다가 LLM이 이제 도구 더는 안 써도 되고 직접 휴먼한테 이제 그 답변을 하시오 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면 하는 거죠. 지금 이 정도의 판단은 도구 쓰거나 말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해. 뭐 이런 것들이죠. 이 정도의 판단은 엄청난 언어 능력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이전트는 외려 언어 모델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그 무한히 반복될 수 있겠지. 무한루프에 빠질 수 있겠죠. 계속 도구만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한루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는 당연히 넣어줘야 될 테고요. 예. 그래서 심지어 오픈소스 모델, 로컬 모델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에이전트. 에이전트를 사용하려면 일단 그 단순히 텍스트를 넣고 텍스트를 받는 목적으로만 언어 모델을 사용하려고 하면 사실은 굳이 돈 내고 쓸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에이전트를 써야 돈 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에이전트는 여러분이 이제 GPT 유료 사용자라면 GPT가 데이터 분석도 하고 뭐 검색도 하고 뭐 이러는 거죠. 그럼 이 에이전트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료 사용자들은 한 두세 번 쓰면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월정액 유료 가입자가 되거나 아니면 API 키를 이용해서 사용한 만큼만 돈을 내는 거죠. 이제 API 키를 이용하는 거는 약간의 이제 그 품을 팔 필요가 있는데 문턱을 넘을 필요가 있는데 문턱만 넘으면 엄청나게 복잡한 일은 아니에요. 여기 코딩 얘기를 했지만 꼭 코딩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 API 키를 각각의 그 회사에서 받아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를테면 제가 7월에 쓴 걸 보면 GPT 오픈AI에서 제가 7월에 오픈AI에 낸 돈이 5불이에요. 그다음에 엔트로픽에 낸 돈이 3.6불이야. 그러니까 한 뭐 10불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둘을 다 유료 사용자로 쓰려고 하면 44불인 거죠. 좀 심한 거죠. 여기까지가 에이전트고
이제 간단히 사례를 시간을 보면 2개 정도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예. 이건 이제 그 어떤 사례냐면 이건 아마 유료 사용자들은 써보신 걸 텐데 얘가 코드를 짜서 실제로 실행하는 오픈 AI의 용어로는 코드 인터프리터인데 이제 그것을 구현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그 엑셀 파일 하나를 올려주고 그리고 얘한테 그 엑셀 파일에 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엑셀 파일을 읽는 프로그램을 짜서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해요. 지금 아이가 짠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짜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돌리는 거죠. 이게 코드 인터프리터라는 도구를 썼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반복이 되니까 좀 넘어가죠. 이렇게 해서 나온 다음에 제가 이제 총점을 매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즐겨 쓰는 방법인데 실제로 이번에 이걸 사용한 건 아니고요. 그 시험 성적을 낼 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같은 비중으로 낸 점수와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에 좀 더 비중을 둔 점수 만점은 똑같고 이 중에 최대값을 학생이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조금 못 봤다고 포기하지 마시오. 뭐 이런 메시지를 담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걸 주고 그리고 이제 총점 매겨달라고 했더니 이제 얘가 총점을 매겨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주고요. 실명을 쓸 수는 없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반영된 근데 그다음에 이제 평점을 매겨달라고 했어요. 평점은 이런 퍼센트를 매겨달라고 했는데 A 25%, 뭐 B 35% 이런 식으로 했고 이제 D까지 얘기하고 F는 나머지 하라고 했습니다. F는 나머지 사실 5%인데 그리고 얘가 이제 했어요. 그리고 A 플러스와 A 사이는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나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반으로 딱 자르지 말고 이제 얘가 프로그램을 하는데 여기서 여기 보면 A 25%, B 35%, D 20%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F, A 받을 학생은 전체 학생의 25%고 뭐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나머지 F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재미없나? 이 INT라는 게 이렇게 계산하면 그러니까 이제 실수가 나오는데 이걸 정수로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얘는 정수를 만들 때 그냥 소수점을 잘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공교롭게도 A, B, C, D가 모두 반원이면 0.5 넘는 숫자였어. 그러니까 A, B, C, D는 작게 나와가지고 5% 하면 2~3명이 돼야 되는데 F가 5명이 된 거예요. 이 프로그램 잘못한 거죠. 이건 이제 나중에 보고 우리가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든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실수니까 다행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결과를 반영해서 엑셀 파일을 새로 만들어서 내가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업로드해 주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료 사용자들이 다 해보신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유료 사용자들이 그냥 해보는 경우에는 얘가 도대체 LLM이 한 건지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냥 얘가 해주는 거야. 오픈 AI가 해주는 거야. 근데 언어 모델과 도구가 결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지는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정도 이건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시간 관계상 다음 사례는 이거는 제가 하나만 더 보죠. 이건 이제 그 에이전트끼리 토론하게 만든 거예요. 에이전트끼리 토론하게 만들었는데 각각의 에이전트한테도 원하는 도구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같이 보시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가능성에 관해서 토론을 하는데 이제 그 사용하는 도구는 논문 검색만 하라는 거예요.
아카이브 검색만 하면서. 그래서 이제 토론을 하려면 이름이 필요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토론을 해야 될 테니까. 그 다음에 관점이 필요하겠죠. 이름과 관점에 처하는 언어 모델이 줄 수 있게 만들었어요. 물론 제가 고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토론을 시켜봤더니 일단 각각 두 마디씩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제 논문을 참고해서 뭔가 그 공기전염 가능성이 굉장히 크므로 뭔가 무시할 수 없다. 반면에 이 바이러스 스캡틱은 하지만 여전히 주된 것은 비말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이제 개입을 합니다. 방역에 관한 관점에서 좀 더 얘기를 해주시오. 라고 또 두 번씩 더 말을 하게 해줘요. 그러면 이제 또 진행을 하죠. 그러면 이제 AI 모더레이터가 이거 끝난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지어요. 그래가지고 마무리 지은 결과가 여기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뭐 그냥 짧게 쓰라 그래서 썩 인상적이지는 않은데 공기전염 가능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에 한 표를 좀 손을 들어주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제 그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이거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제 AI가 코딩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영어 다음으로 잘하는 게 코딩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AI한테 그냥 테트리스 게임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테트리스 아시나요 혹시? 몰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그걸 알지? 이 정도 나온다고요? 그래가지고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얘가 그냥 만들어 준 거예요. 제가 이제 과정을 생략했는데 그냥 구체적으로는 야 내가 너 에디터 좀 써, 네 컴퓨터에서 파일을 좀 만들어도 되겠니? 수정해도 되겠니? 내가 일일이 물어보면 제가 이제 거기에 답변을 해도 좋다라고 얘기를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이 너무 크잖아요. 그다음에 다음 그 블록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얘한테 추가적으로 그런 요청을 해요. 키 설명 좀 작게 해주고 밑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나올 도형 보여달라고. 얘가 이제 프로그램을 고쳤어요. 고치고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는데 에러가 나왔어요. 이 에러를 보죠. 보고 고쳐요. 사람 읽고 쓰는 일은 어쨌든 하니까 문제는 잘한다는 거예요. 그게 수많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로 학습한 결과인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 프로그램을 고쳐가지고 쓸만한 거죠.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거죠. 마음에 드십니까? 예,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쭉 생략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었죠. 대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넌 쓰는 거니? 이런 거. 지금 GPT 3.5가 175B, 1750개인데 이쯤에 해당하는 거예요. 트레이닝 시간, 이거는 어떤 하드웨어를 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보지 맙시다. 트레이닝 하는데, 학습하는데 걸리는 시간만 보면, 학습하는데 사용하는 에너지 양, 그 다음에 모델을 검증하는 데 쓴 에너지 양만 보면 1287메가와트 아워예요. 감이 잘 안 오시죠? 미국의 한 가구 에너지 사용량이 10메가와트 아워라는 거죠. 미국에서 한 집이 120년 쓰는 전기량이에요. 얘가 3.5예요. 4는 상상이 잘 안 가죠. 물론 크기에 비례해서 에너지 사용량이 많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뭔가 최적화가 이루어졌을 테니까. 하지만 이거보다는 더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건 좀 그렇죠. 그래서 특히 우리 ESG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좀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많으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넘어서 이제 아까 에이전트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꼭 커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모델을 작게 하는 거,
온디바이스 AI 이런 데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 우리가 앞으로 할 얘기들인 거죠. 그러니까 AI가 우리 공동체를 더 낫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얘기인 거죠. 개인적으로 보면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AI를 이용해서 글을 쓰거나 코딩을 하면 저는 제 능력을 확장하는 거예요. 익스텐션인 거죠. 왜냐하면 저는 이미 글을 쓰는 걸 배웠고 코딩하는 걸 배웠으니까. 그런데 글쓰기와 코딩을 배울 사람들이 AI를 쓸 때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직접 읽는 대신에 AI가 요약한 거를 보고, 직접 쓰는 대신에 AI가 초안 잡아진 대로 쓰고, 이런 것만 하면 우리는 능력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능력이 퇴화되게 만들 수도 있을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거죠. 개인적인 측면에서 이런 고민들이 있고, 이것이 이제 우리 공동체의 문제 관련해서 성급하게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